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설악산 정상 가까이 단풍진 숲길에서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린 30대 독일 여성. 그녀의 눈앞에서 60대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돌길에 쓰러졌습니다. 맥박도 호흡도 모두 사라져가던 그 순간, 악천후 속의 관광객들은 뒤로 물러났고 일부는 포기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절망 속에 울부짖는데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을 가르며 나타난 한국 119 구조팀의 산악 헬기. 생명 앞에서 국적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가슴 압박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AED를 준비하며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병원에서 딸은 어떤 것을 보고 수술실로 아버지를 못 들어가게 하려 몸부림치며 저항하는데요. 과연 죽어가던 아버지의 심장은 다시 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병원 안에서 소피아가 목격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등산로에서 이런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퍼져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우리 119구조대원들을 응원하신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리히터입니다. 36살이에요. 직업은 국제보건정책 전문가고요.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제 일이죠. 지난 10년간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 UN 산하 기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의료 데이터만 보면 어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설악산 등산로에서 저는 그 어떤 데이터도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하인츠는 68세였습니다. 희귀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은 지 2년째였죠. 유럽 최고의 심장 전문 병원 3곳을 돌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다고요. 이식 대기자 명단에도 올라갔지만 순서는 한참 뒤였습니다. 사실상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중증의료 데이터를 보게 됐습니다. 응급심정지 생존율, 중증환자 치료 성공률,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시스템까지 모든 수치가 압도적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니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았고 입원 전 며칠은 아버지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원도에 머물기로 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설악산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알프스를 즐겨 오르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평탄한 힐링 코스를 천천히 걷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소피아, 여기 정말 좋구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 걷고 5분 쉬고 또 10분 걷고 쉬었어요. 주변엔 한국인 등산객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가벼운 차림으로 빠르게 걸어 올라갔죠. 어떤 분은 저희를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소피아. 가슴이.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품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호흡도 멈췄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영어와 독일어가 뒤섞여 나왔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등산객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 없어요. 지금 심정지. 다른 사람이 즉시 외쳤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또 다른 사람은 이미 CPR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멍하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아버지를 만질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그 한국인 남성은 달랐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가슴 중앙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리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인공호흡 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고개를 숙여 아버지에게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30번 압박, 2번 호흡. 30번 압박, 2번 호흡. 마치 훈련받은 의료진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죠.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맥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제발, 제발 버텨줘요. 하지만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CPR을 하던 남성이 말했습니다. 교대할게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이 즉시 자리를 바꿨어요. 흐트러짐 없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CPR을 할 줄 안다는 것을요. 그때 한 여성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구조대 올 거예요. 한국말이었지만 그 억양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숨을 쉬지 않았고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분 50초였어요.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CPR이 시작된 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산객들이 30초마다 교대하며 압박을 이어갔죠. 지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아버지의 머리 쪽에서 기도를 유지하고 누군가는 다리를 높이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 위로 주황색 헬기 한 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119 구조 헬기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분 만에 헬기가 온 거예요. 헬기는 우리 바로 위 상공에서 멈춰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날렸지만 CPR을 하던 사람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곧은 내려올 겁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 2명이 동시에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착지했습니다. 한 명은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왔고 다른 한 명은 커다란 가방을 열었어요. 상황 어떻습니까? 대원이 물었습니다. CPR을 하던 남성이 대답했어요. 심정지 발생 약 4분 경과, 지속적인 CPR 중입니다. 맥박 없고 호흡 없습니다. 구조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AED를 꺼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였어요. 패드를 아버지 가슴에 붙이는 동안 다른 대원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지켰어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AED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CPR을 하던 사람들이 재빨리 물러났어요. 저도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충격 갑니다. 아버지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한 선을 그었어요. 맥박 확인. 대원이 아버지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없습니다.
CPR 재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구조대원이 직접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독일어로, 영어로, 한국어로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언어로 빌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2분 후 AED가 다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요. 충격 갑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AED 화면에 작은 파동이 나타났어요. 미약했지만 분명한 심박동이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외쳤어요. 약하지만 돌아왔어요. 저는 그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아버지 얼굴에 씌웠고 다른 한 명은 정맥 주사를 놓았어요. 환자 이동 준비합니다. 들건 내려주세요. 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헬기에서 들것이 로프에 매달려 내려왔어요. 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저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느껴졌어요.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구조대원이 제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대원은 제게 안전벨트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헬기로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멀어지는 동안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CPR을 해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아져 갔죠. 헬기 안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구조대원 한 명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혈압 80, 50, 맥박 58, 산소 포화도 85%. 그가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직행합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안으로 입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구조대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원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 버티셨어요. 이제 병원 가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헬기 창밖으로 산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설악산의 능선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호흡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헬기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외국인인데 헬기까지 보내야 하나. 한국말이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국제보건 일을 하다 보니 한국어도 어느 정도 공부했거든요. 세금 낭비 아닌가.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헬기 구석에 앉아있던 관광객 2명이 작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이 구조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아니었죠. 이렇게 큰 구조 작전을 벌인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어요. 그때 구조대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명 앞에서 국적은 없습니다. 한국의 원칙은 환자 우선입니다. 관광객 2명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조대장은 다시 앞을 향했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측에 알려주세요. 중증심정지 환자 이송 중. ETA 10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국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중요했죠. 헬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바닥에서 미약하게나마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 헬기장이 보였어요.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합니다. 조종사가 말했어요.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착륙은 부드러웠어요. 헬기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밀고 온 간호사들이 재빨리 아버지를 옮겼어요. 환자 상태는? 의사가 물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대답했어요. 심정지 약 6분, CPR 후 제세동 2회, 자발순환 회복했으나 불안정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응급실 직행, 심장팀 대기, ECMO 준비. 간호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들것이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의료진은 계속해서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이름 모를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야 했어요. 보호자, 대기실로 가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가 보였어요. 의료진들이 둘러싸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댔지만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아버지를 받아줬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줬어요.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만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아버지가 쓰러진 게 1시간 전이었죠. 단 1시간 만에 산에서 병원까지 온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유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산악구조대를 부르고 헬기를 대기시키고 승인을 받고 그 과정만 30분은 걸렸을 겁니다. 병원 이송까지 포함하면 2시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그 사이 아버지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4분 만에 헬기가 왔어요. 구조대원들은 망설이지 않고 내려왔고 등산객들은 주저없이 CPR을 시작했죠. 모든 게 시스템처럼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매일 하는 것처럼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김서연 전문의. 그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맞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단 자발순환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실 기능이 매우 불안정해요. 지금 심장내과, 흉부외과, 중환자의학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치료 방향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10분 정도요. 곧 다시 말씀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10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8분쯤 지났을 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3명의 의사가 함께 나오셨어요. 김서연 선생님, 그리고 나이 지긋한 남성 2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심장내과,
다른 분은 흉부외과라고 소개하셨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심장내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심박동은 돌아왔지만 좌심실 박출률이 20% 미만입니다. 정상이 50에서 70%인 걸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수치예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흉부외과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와 관찰, 두 번째는 ECMO 적용입니다.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인데 심장과 폐 기능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예요. ECMO.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보건 보고서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ECMO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 아버지에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심장내과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로 봐선 ECMO가 더 안전합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회복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물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실래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간호사분이 미소 지으셨어요. 환자분께서 잠깐 깨어나셨어요. 보호자분 찾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요? 황급히 따라 들어갔어요. 응급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침대가 커튼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구석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작게 손을 움직이셨어요. 아빠.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뭔가 말씀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소피야.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저 괜찮아요. 아빠도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어요. 진정제 때문에 금방 다시 주무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깨어나셨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피아 리히터 씨. 돌아봤어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통역사 이정훈입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받고 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통역사 이정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심정지가 온 것, 헬기로 이송된 것, 지금 ECMO 준비 중이라는 것까지요. 이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행입니다. 여기 강원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중증외상과 심정지 환자 치료로 유명한 곳이에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입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ECMO가 성공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ECMO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 여러 명이 침대를 밀고 나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ECMO 시술실로 이동합니다.
보호자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김서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빠르게 복도를 지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이 기다릴게요. 혹시 통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1시간 만에 모든 게 결정됐어요. 진단, 회의, 치료 방향까지 모두요. 놀라웠습니다. 유럽이었다면 하루는 걸렸을 일이었거든요. 각 과 전문의들을 모으고 회의 일정을 잡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만 몇 시간씩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자판기에서 물을 사왔습니다. 저는 받아서 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국제보건 전문가라고 하셨죠? 이정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데이터로만 봤을 땐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런 수준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니까 알겠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응급의료에 많이 투자했어요. 특히 골든타임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두죠. 119 시스템, 헬기 구조, 권역응급센터 모두 그 일환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등산객들의 CPR부터 헬기 구조, 병원 이송, 의료진 협진까지 모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ECMO 삽입 성공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동 중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환자분,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목격자 CPR이 바로 시작됐고 헬기가 빨리 도착했죠. 그게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덕분이에요.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는 나라구나.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해요. 그 전까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복도 끝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2시간 전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산이었죠. 지금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작았습니다. 의자가 6개 있었고 작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였습니다. 면회 시간까지 1시간 남았죠. 이정훈 씨는 아까 돌아갔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혼자였어요. 대기실엔 다른 보호자 2명이 더 있었지만 모두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독일에 있는 엄마한테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심정지로 쓰러졌다고?
ECMO를 달았다고. 엄마가 얼마나 놀라실까요? 결국 간단하게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 안정됐어요. 한국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안정은 됐으니까요.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소피야,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아빠 잘 부탁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하인츠 리히터 보호자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요. 간호사분이 다가오셨어요. 잠깐 들어오실 수 있어요. 환자분 상태 설명드릴게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여러 개의 침상이 유리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침상마다 모니터가 달려 있었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아버지는 세 번째 침상에 계셨습니다. 침대 옆에 커다란 기계가 있었어요. ECMO였습니다. 투명한 관이 아버지 몸에 연결돼 있었고 붉은 피가 그 안을 흐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ECMO입니다. 환자분의 혈액을 기계로 빼내서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심장이 거의 쉬고 있는 상태고 ECMO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살아 계셨습니다. 언제쯤 회복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환자분의 심장이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빠르면 며칠, 길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고 희망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과 간호사 여러 명이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지? 잠시 후 간호사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리히터 씨 보호자분. 저는 다가갔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간호사분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이 다시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처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정맥.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는 뜻이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중환자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요.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선생님. 아버지는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했어요. VF라고 하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겁니다. 재세동을 3번 했고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심장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지금 심장외과 선생님과 상의 중입니다.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는데요. 1시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나이 지긋한 남성이 나오셨어요. 흉부외과 과장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의 관상동맥 중 하나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스텐트를 삽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스텐트 삽입. 저는 그 시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힌 혈관을 넓히는 거죠. 위험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위험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해요. 심장이 버티질 못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주세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측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벌써 8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설악산에서 출발한 게 마치 며칠 전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훈 씨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 씨,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세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부정맥이 왔던 것, 스텐트 시술을 준비 중이라는 것까지요. 이정훈 씨가 말했어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집에서 쉬세요. 이정훈 씨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병원 불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 밖 어딘가에선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웃고 떠들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간호사분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시술 시작했습니다. 2~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간호사분이 담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추우시면 이거 덮으세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간호사분이 미소 지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담요를 무릎에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 2시, 3시. 대기실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서연 선생님과 흉부외과 선생님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고 계셨습니다. 흉부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스텐트 삽입 완료했고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했어요. 김서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심전도에 규칙적인 박동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순 없지만 큰 고비는 넘겼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들이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래요? 김서연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모니터였어요. 심전도 그래프에 규칙적인 파동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뚜둑, 뚜둑, 뚜둑.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정말로 살아계셨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좀 쉬세요. 환자분도 안정됐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실 창가로 갔어요.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밤새 사투를 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싸운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에게 평생 빚진 사람이 됐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요를 무릎에 덮고 눈을 감았어요. 자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눈을 붙이고 싶었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심전도 그래프, 뚜둑거리는 심장 소리, 의사 선생님들의 피곤한 얼굴.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병원 복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죠. 아침 회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소피야, 잘 자고 있니? 아빠 상태 좀 알려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어젯밤 시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과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심실세동이 왔던 것, 응급 시술을 했던 것, 밤새 의료진이 싸웠던 것. 엄마가 아시면 너무 놀라실 테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아침 회진을 마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들 대부분 그러세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실래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어요. 몇몇 환자분들이 침대에 누워 계셨고 간호사분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3번째 침상에 계셨어요. 선생님이 모니터를 가리키셨습니다. 보세요. 심박수가 60대로 안정됐어요. 혈압도 정상 범위고 산소 포화도도 98%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잘 회복되고 계세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심전도 그래프는 규칙적인 파동을 그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전문가였지만 이렇게 심전도가 아름답게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CMO는 언제 떼나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심장 기능이 조금 더 회복되면 뗄 수 있어요. 아마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야 해요. 급하게 떼면 다시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어젯밤보다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입술도 덜 파래 보였어요. 정말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후쯤 깨어나실 수도 있어요. 진정제를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그때 면회 오시면 대화도 가능하실 겁니다.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네. 환자분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어제 그 상황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깝죠. 기적.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맞아요. 기적이었어요. 설악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한 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완전히 밝았어요. 아침 햇살이 병원 건물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이맘때만 해도 아버지는 산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맥박도 없고 호흡도 멈춘 채로요. 그런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이정훈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오후에 깨어나실 수도 있대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점심때쯤 병원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커피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카페테리아는 한산했습니다. 몇몇 의료진과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컵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병원에 오고, 누군가는 그냥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하루가 있었죠. 저도 하루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관광객이었어요. 아버지와 설악산을 걷고 풍경을 보고 사진을 찍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요. 그리고 한국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이름도 모르는 관광객을 살려줬어요. 등산객들은 CPR을 해줬고, 구조대는 헬기를 보내줬고, 의사들은 밤새 싸워줬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국제보건 전문가였어요.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봤습니다. 좋은 시스템도 많이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단순히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버리고 중환자실로 돌아갔어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였습니다. 면회 시간까지 2시간 남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자려고요. 몸이 한계였습니다. 담요를 덮고 의자에 기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설악산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아, 고마워. 깼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분이었어요. 리히터 씨 보호자분. 연애 시간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습니다. 2시간을 잤네요. 간호사분이 웃으셨어요. 푹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나아 보여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침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약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피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다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잠이 드신 겁니다. 김서연 선생님이 옆에 오셨어요. 환자분 의식 돌아왔어요. 정말 잘 회복되고 계세요. 이제 곧 ECMO도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천만에요. 환자분이 강하세요. 그리고 운도 좋으셨고요. 운.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살린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가에 섰어요. 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깨어나셨고, 말씀하셨고, 웃으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심전도에 뜬 그 작은 파동이 기적이 된 겁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어요. 한국에 대한,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야, 아빠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아빠 깨어나셨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울먹이셨습니다. 정말? 정말 깨어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아빠가 저 보고 웃으셨어요. 엄마도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고마워. 내가 아빠를 한국에 데려가 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한국 덕분이에요.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설악산이었어요. 어제 아버지가 쓰러진 그 산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병원에서 기적이 완성됐어요. 한국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ECMO를 뗀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죠. 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했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어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3층 심장내과 병동이었습니다. 개인 병실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치료사 박민지입니다. 오늘부터 환자분 재활 시작할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박민지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한국은 조기 재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빨리 시작할수록 회복도 빠르거든요. 물론 무리하진 않을 겁니다. 천천히 할 거예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며칠 전 설악산에서 쓰러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박민지 선생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하인츠 씨, 오늘은 간단한 호흡 운동부터 할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정훈 씨가 통역해줬어요. 그는 매일 병원에 와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지 선생님이 아버지 등 뒤에서 받쳐주셨어요. 천천히 숨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요. 아버지가 따라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땀을 흘리셨습니다. 박민지 선생님이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조금 더 해봐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난 살 것 같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아빠는 강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한국이 강한 거지. 나를 살린 건 이 나라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한국이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등산객부터 구조대, 의료진, 재활치료사까지 모두가 한 팀처럼 움직였어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노크됐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등산복 차림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을 알아봤거든요. 설악산에서 아버지한테 CPR을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정훈 씨가 통역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뉴스 봤어요. 설악산에서 구조된 외국인 분이 이 병원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요. 그분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도 그분을 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셨어요.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빠, 누워 계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피우셨어요. 결국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으셨어요.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정훈 씨가 통역했어요. 아버지가 독일어로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정훈 씨가 옮겼어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에선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CPR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둘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한국 전통 홍삼이에요.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10분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병실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럴까? 낯선 외국인을 왜 이렇게 챙겨줄까?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면서요. 저녁이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죽을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병원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맵지만 맛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봤어요.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한국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어요. 설악산 심정지 외국인 환자 기적의 회복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어요. 쾌차하세요. 한국 의료진 자랑스럽다. 빨리 나으시길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특이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설악산에 있었어요. CPR 하시던 분들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또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저 119 구조대원입니다. 환자분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실제 구조대원이 쓴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국인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응원해줬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활치료가 계속됐어요. 이번엔 침대에서 일어나 걷는 연습이었습니다. 박민지 선생님과 간호사분이 양쪽에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천천히요. 한 걸음씩. 박민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창가까지 가셨습니다. 5m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큰 거리였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땀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해내셨어요. 잘하셨어요. 박민지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간호사분도 함께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누우셨어요. 힘들어 하셨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소피야, 나 걸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봤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박민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속도면 일주일 안에 혼자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환자분 회복 의지가 대단하세요. 이정훈 씨가 통역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오후에 또 방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엔 여성이었어요. 등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설악산에서 인공호흡을 해주신 분이었어요. 저는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뉴스 보고 궁금했어요. 환자분이 잘 계신가 해서요. 아버지도 기억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손을 흔드셨어요. 그분이 다가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감사의 마음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도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한과였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었죠. 아버지가 침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한국은 특별한 나라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정말 특별해요. 특별했습니다.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특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달려드는 용기, 회복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주는 따뜻함, 대가 없이 베푸는 마음. 그 모든 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심정지로 쓰러져 계셨는데요. 지금은 걷고 계셨어요. 오늘은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심장내과 외래 진료실로 갔어요. 김서연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하인츠 씨.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이정은 씨가 통역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덕분입니다, 선생님. 김서연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셨어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심초음파 결과 정말 좋습니다. 좌심실 박출률이 45%까지 올라왔어요. 처음엔 20%도 안 됐는데 말이죠. 놀라운 회복이에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45%면 거의 정상이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럼 퇴원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진받으러 오셔야 하고요. 가능하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온다는 건 쉽지 않았죠. 선생님께서 제 표정을 읽으셨나 봅니다. 말씀하셨어요. 독일로 돌아가시면 거기 병원에 의료 기록 보내드릴게요. 현지에서도 치료 이어가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천만에요. 환자분이 잘 따라주신 덕분이에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나 퇴원한대. 저는 웃었습니다. 네, 아빠, 축하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세면도구, 그리고 병문안 오신 분들이 주신 선물들이었죠. 홍삼, 한과, 과일 바구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세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모두 아버지를 돌봐주신 분들이었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인츠 씨,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한국 또 오세요. 이정은 씨가 통역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독일식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웃으셨어요. 한 분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박민지 선생님도 오셨어요. 재활 치료를 담당하셨던 분이죠. 손에 뭔가 들고 계셨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하인츠 씨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기념으로 가지세요. 액자를 받았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걸음마 연습하시던 날 찍은 거였습니다. 박민지 선생님과 간호사분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아버지가 힘겹게 발을 내딛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 사진을 몰랐어요. 언제 찍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지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날 너무 감동적이어서 찍었어요.
환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액자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시는 거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박민지 선생님도 눈을 붉히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정훈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통역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민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잊지 못할 거예요. 하인츠 씨의 회복 의지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퇴원이었죠. 호텔로 가서 며칠 더 쉬다가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소피아.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빠. 아버지가 천장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아빠. 한국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맞아. 한국이었지. 이 나라가 날 살렸어.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소피아, 너는 전문가잖아. 세계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고예요, 아빠. 데이터로만 봤을 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니까 알겠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시스템이 완벽해요. 119부터 헬기 구조, 권역응급센터, 다학제 협진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특별해요. CPR 할 줄 아는 시민들, 망설이지 않는 구조대원들, 밤새 싸우는 의료진들.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살려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사람이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한테도 최선을 다하더라. 그게 놀라웠어. 저도 놀라웠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구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생명 앞에서 국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독일로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말할 거야. 한국이 날 살렸다고.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말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아빠, 제 보고서에 한국 사례를 넣을 거예요.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쓸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맥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심장이었어요. 고맙다, 소피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날 한국에 데려와 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포기하지 않으셔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병실을 떠나요. 그리고 며칠 후면 한국도 떠나겠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생명을 준 나라, 희망을 준 나라,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퇴원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병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짐을 챙기고 계셨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에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원무과 직원분이 서류를 건네주셨어요. 진료비 명세서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ECMO의 응급수술, 2주간의 입원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도요. 이게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치료였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 금액의 몇 배는 나왔을 겁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로비에 이정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호텔까지 태워주신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정훈 씨가 웃으셨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는 통역비도 받지 않으셨어요. 거의 2주 동안 매일 병원에 와주셨는데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가 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원 입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의료진 여러분이 줄지어 서 계셨습니다. 김서연 선생님, 흉부외과 선생님, 박민지 선생님, 간호사분들까지 모두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김서연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인츠 씨 배웅하려고 왔어요. 특별한 환자셨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깨를 떨며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정훈 씨도 눈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 한 분께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잡으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독일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훈 씨가 통역했어요. 여러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독일에 돌아가서도 한국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할 겁니다. 의료진분들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한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인츠 씨가 더 대단하세요. 회복 의지가 정말 강하셨어요. 우리는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박민지 선생님이 작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봤어요. 편지였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영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어요. 읽었습니다. 하인츠 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의 회복 과정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잊지 말아주세요. 박민지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려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민지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이정훈 씨가 운전석에 앉으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의료진분들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의료진분들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작아지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에겐 특별해 보였어요. 그 평범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아버지를 살렸을 테니까요.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에서의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인생이 바뀐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생명을 건진 것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정훈 씨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보시게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볼 땐 그냥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은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예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한국은 마음이 따뜻한 나라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나는 한국의 빚을 졌어. 이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의 빚을 졌어요. 생명이라는 가장 큰 빚을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거예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짐을 내려주셨어요. 로비까지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체크인을 도와주셨죠. 정말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정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인츠 씨의 회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혹시 한국에 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 꼭 다시 올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이정훈 씨가 다시 와주셨습니다. 배웅해 주신대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훈 씨,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독일 사람 하나가 평생 감사하며 살 거라고요. 이정훈 씨가 웃으셨습니다.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하인츠 씨도 건강하세요. 꼭 다시 오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꼭 올게요. 이번엔 쓰러지지 않고 설악산 정상까지 오를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어요. 출국장 입구에서 이정훈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소피아 씨, 한국 의료 시스템 많이 알리세요. 세계가 배울 수 있도록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이정훈 씨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흔들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박민지 선생님이 주신 액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걸음마 연습하던 사진이요. 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이 사진 집에 걸어놔야겠어. 매일 볼 수 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구름 위로, 하늘 위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설악산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준 모든 분들 곁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요. 그때는 감사를 직접 전하고 싶어요. 한국어로요.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을 주셨습니다. 을 주셨습니다. 을 주셨습니다. 을 주셨습니다. 을 주셨습니다.